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가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0.84% 강보합 마감하면서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한 4,624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4,650선까지 넘어서면서 최고치로 올라섰는데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그동안 오름세가 좀 아쉬웠던 2차 전지 관련주 강세 보였고요.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원전 기업들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 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949.81로 지난주 금요일과 거의 비슷하네요. 환율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0원 오르면서 1,468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 1부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도입니다.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21의 I don't care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현우님께서 모두 조심히 퇴근하세요. 안전운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오니까 예전에는 좋아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 시간에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나오게 되고 눈길 운전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양옆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도 조금 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하상욱님 깍 4시에 경제 내 친구 어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으며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경제 내 친구 네 하상욱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애경님 소장님 지금 가게에서 아들과 함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제가 어방목 듣고 나서 아는 게 많아졌다고 칭찬해 주네요. 이야 너무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끝까지 아자아자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보다 더 청취율을 신경 많이 써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무료로 SBS 라디오로요. 고릴라 통해서 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라고 외쳐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추위 녹여줄 따뜻한 아메리카노 팍팍 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에서 여러분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방과 후 특강, 오늘은 바나나라는 과일에 녹아있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경제사 준비했습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게 몇 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고 직원을 내보내는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예전에는 50세가 훌쩍 넘는 정년이 코앞인 분들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대상 연령이 40세까지 내려왔다고 하네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대형 은행들이 최근 희망퇴직 연령대를 40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라고 하니까 49세도 들어갔다는 말인가 보다 싶지만 만으로 40살부터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세면 입사한 지 10년 조금 넘은 직원들일 텐데 놀랍죠? 왜 기업들은 이런 비싼 비용을 치르고라도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왜 퇴직 나이가 자꾸 젊어지는 걸까요? 기업들의 계산은 늘 냉정합니다. 입사 12년 차 만 40세 김 과장도 하는 일에 비해 받는 월급이 많다고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김 과장이 하는 일에 비해 받는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바꿔 말하면 10년 전 반짝반짝하던 김 대리가 10년 만에 별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도 못하면 나이는 젊어도 생각은 올드한 세대가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I 도입이 확대되고 점점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죠. 사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퇴직 연령대가 내려가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35세부터 해고 대상이 되는데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 속에서 조금만 속도가 처지면 바로 도태되는 구조라서 체력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변화에 조금만 느려져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인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이번 겨울 별로 많이 춥다고 하셔서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요 하니까 광고 나가는 동안 계좌가 따뜻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구원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자,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국내 주식시장 상승했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0.84%, 코스닥 지수가 0.20%, 코스피 지수는 2620선 돌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전지, 조선, 전력, 변압기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제도 상승을 했지만은 한국은 그동안 워낙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네. AI 관련 밸류 체인들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쪽들로 손이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 외에도 아시아 증시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제 뭐 TSMC 주가 오르면서 대만 가권 지수도 0.9%, 상해 종합 지수, 홍콩 항생 지수도 1.1% 정도 상승하면서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강세 자체는 구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약간 불안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468원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환율 측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스피 지수가 매일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지금 1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4,600포인트예요. 네. 야,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더 오를까요? 뭐 빠르게 오른다는 말은 자체는 맞는데 네. 그러면 비싸졌냐라고 말하면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많이 비싸지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통 이제 코스피를 주가 지수로 보지만은 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PER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이게 한 11배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코스피 평균이 한 10배 정도 하니까 그러면 11배라는 거는 뭐 평균 대비 10% 정도 올랐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면서 거기 발맞춰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주가는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렇죠. 이거는 깨지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기도 어렵겠구나, 당분간은 좀 더 갈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반도체라는 건 항상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익이 좋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언젠가는 또 반도체 이익이 줄어들 때는 주가 지수도 지금보다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한 번 업황을 타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는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벌써 겨우 2개 분기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분간은 앞으로도 좋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주가 지수는 좀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반도체주 관련해 가지고 뭐 워낙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전 CES 보면서 야, 앞으로 메모리 칩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내부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전부 다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만약에 그래 그러면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둘 중에는 뭘 들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기거든요. 어떤 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익 대비 벌어들이는 돈 대비로 유난히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여전히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둘 중에서 뭐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반도체 업종의 역사적인 PER을 아까는 이제 코스피 전체의 PER을 따졌는데 네. 반도체 업종의 PER을 보자면은 한 8배, 9배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지금도 8배, 9배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온 거지. 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엄청 멀리 있는 실적을 당겨오면서 올라간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아마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HBM을 많이 쓰려고 할 것이고 네. 그걸 제일 많이 공급하는 건 여전히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번 업사이클 동안에 실적이 누가 더 세게 좋아질 거냐 하이닉스일 거고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맞겠죠.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들고 가는 기간 동안에는 네. 여전히 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요즘 들긴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왜요? 그리고 이 장기적이라는 게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제 눈에는 장기가 한 3년인데 예. 뭐 연구위원님 눈에는 조금 더 짧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장기가 뭐 3년 5년이면 좀 곤란하겠죠. 네. 한 2년 안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CES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이번 그 엔비디아의 주력 GPU가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인 거는 다들 네. 많이 뉴스에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가 새 칩의 블랙웰 후속작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베라루빈이라는 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젠슨왕 CEO가 추론 성능이 5배 좋아졌다라고 오. 얘기를 했는데 이 추론 성능이란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라고 네. 하면은 추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론이라면 기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기억을 많이 해서 뭔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그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추측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먹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여자친구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이제 추론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오늘의 날씨, 눈도 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추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그간의 여자친구가 저거 맛있겠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이런 말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어디 가자 하고 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추론을 사실 사람들은 잘 하는데 생각보다 AI는 추론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AI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짧게 나눈 대화 기반으로 하는 질문 같은 것만 하면 잘하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3달 전에 너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면 AI는 기억 못해요. 에헤. 그러니까 AI가 추론 기능이 지금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이 추론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뭐 때문이냐면은 이 연산 속도 때문이 아니라 그 장기 기억이 없기 때문에 3달 전에 내가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베라루빈은 메모리 기능을 상당히 강화하는 식으로 GPU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GPU 옆에 CPU도 붙이고 그 CPU랑 GPU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연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치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해져 있는 게 이번 모델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메모리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메모리 칩이라는 게 과거처럼 HBM을 많이 쌓아 올린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도 뭐 HBM4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 기억하는 연산 속도 말고 기억하는 메모리를 늘리고 그 연결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게 포함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이닉스는 HBM 원툴로 HBM을 가장 잘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엄청난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HBM을 넘어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하이닉스가 다 잘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HBM으로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걸 다 잘하는 포트폴리오가 많은 건 뭐냐? 역시나 아무래도 덩치가 큰 삼성전자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로 하는 메모리 칩의 종류가 많아지고 달라지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부각이 확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칩이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돼서 내년부터 본격화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내년에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야, 지금 또 보면은 현대차 그룹 주식들도 심상치가 않은데 이 기업도 이제 이번에 CES에서 로봇 공개하면서 현지 반응도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주가나 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히트를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들리던데 맞죠? 그렇죠. 이제 아틀라스가 드디어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인수한 지도 오랫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랬는데 네. 이제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엔비디아 키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GPU 칩도 공개를 했지만은 이 자율주행 AI 뭐 알파마요라고 합니다. 네. 도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이 자율주행 AI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을 제일 잘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 전기차 주행을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 학습시켜서 AI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꼭 그걸 현실 세계에서 주행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나? 그냥 가상 공간에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가상 공간에서 주행을 무수하게 시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둑 기사들이 바둑하는 거를 그 AI 알파고가 인터넷으로 네. 자기들끼리 막 해보면은 하루만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국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 이러는데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잘 될지는 물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부분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쓰죠. 근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만들면 이거는 다른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렇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앞으로 자율주행 세상에서 잘 된다면 세상에서 테슬라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수직 계열이 되는 거고 그 엔비디아는 이 스마트폰 시대의 구글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담당하는 이런 회사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그 스마트폰 이전의 무수한 피처폰 시대에 네. 노키아, 뭐 모토로라, LG전자를 포함해서 네. 그 많던 피처폰 제조사들 중에서 마지막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남은 회사가 누구였냐? 그렇죠. 삼성전자 하나였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 삼성전자가 될 자동차 제조사는 누구냐? 그게 아마도 이번에는 현대차인 것 같다. 왜 현대차냐? 그만큼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가상 공간에서 AI가 막 데이터를 쌓는 그런 피지컬 AI 부분에 제일 발전돼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그게 자동차가 됐던 로봇이 됐던 그게 현대차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다른 뭐 포드 GM이라던가 도요타라던가 아니면 뭐 독일의 벤츠 BMW라던가 다 뭔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CES에서 나온 걸로는 아틀라스만한 데는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도 현대차가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차 시대 내지는 로봇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IT 하드웨어 회사 전문 회사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 밸류에이션은 저 하늘로 가 있고 나머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저 바닥에 있으면 네. 이것보다는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까지 그 테슬라만큼 올라가려면 10배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라도 2배만 올라가도 그게 어디냐.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현대차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대차 주가는 사실 여기서 2배를 가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차는
앞으로 꽤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 현대차가 이 자동차 기업으로서 이게 뭔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열심히 잠잠하게 있는 것 같다 싶었더니 이번에 진짜 화끈하게 한번 터져주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진가를 좀 이제 드디어 빛을 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여러 가지 현대차의 좋은 소식들이 좀 있네요. 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봤고요. 그리고 그게 좀 좋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잘 가고 있는데 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 얘기 오늘 방송 듣고 고민 잘 해보신 다음에 공부 좀 하신 다음에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뉴스 오늘 그 이른 퇴직 나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미자님께서 제 친구들도 정년 3년 남은 상태인데도 작년에 5명이나 명퇴했어요. 저도 요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김정아님께서는 저는 지금 21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첫 아이가 이제 5살. 제발 제 나이 60세까지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셨어요. 이게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요. 마틴 울프라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평론가 세계적인 경제평론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칼럼을 썼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지지도 않을 거고요. 다시 학교에 가서 배워서 다시 취업하는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나이를 먹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있어야지 보다는 다음에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볼까?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메꿀 만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은주님, 소장님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와 함께 방과후 목돈연구소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어묵탕 만들어서 먹기로 했는데 추워서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또 추우면 나가기가 귀찮은데 또 눈이 오니까 나가서 눈도 좀 맞아보면 좋기는 한데. 네. 오경희님. 저번에 뉴스 보는데 CES가 나오는 거예요. 어방목 듣고 알고 있었던 거 나오니까 신기반기했어요. 그쵸? 이게 뉴스를 보다가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저 기자가 맞게 썼나? 옳은 시각을 가지고 썼나?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하게 된다니까요. 오경희 님 이제 점점 그 단계를 밟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주제가 골드는 지난해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매년 전 세계 영화와 미국에 방영된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시상식. 올해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이 시상식은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골든 글로브, 2번 실버 글로브, 3번 브론즈 글로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펼쳐지는 짧고 굵은 강의 방과후 특강. 오늘 특강쌤도 매일경제신문에서 역사 속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경제기사 쓰는 강영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자, 지난주 목요일 특강 때는 우리 새똥 등장했잖아요. 근데 오늘 가져오신 소재는 오늘 의상하고 맞추셨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거의 그 매일경제신문은 그 아이템과 의상을 잘 맞추시는 분들인가 봐요. 추동훈 기자님도 그렇고. EPO가 중요하니까요. 네. 바나나. 오늘 주제 바나나라고요? 맞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바로 바나나죠. 요즘은 편의점이나 마트 어디를 가도 가장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민 과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나나 하나가 쿠데타를 불렀다는 섬뜩한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노란 과일 속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 하면은 사실은 그냥 달고 맛있는 과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바나나 하나로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까? 예, 먼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나나 쿠데타의 배경이 된 이야기는 미국 자본가들이 중남미에 진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철도가 세계 곳곳에서 근대화의 상징이던 시절입니다. 1870년대 코스타리카 정부가 미국인 사업가에게 철도 건설을 맡겼거든요. 철도 건설을 하는 대가로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마이너 키스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무려 99년 동안 철도 노선과 항구 그리고 그 주변 32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제공받게 됩니다. 네. 철도 부설건과 거대한 토지를 챙긴 키스는 그 땅에 바나나를 심기 시작해요. 원래는 철도 건설 노동자에게 먹일 식량 용도로 키운 것이었는데 곧 깨닫습니다. 이 바나나를 기차로 한국까지 실어 나른 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요. 애초에 사실은 노동자들 먹이려고 그렇게 심었다가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네요. 사업 아이디어를 탁 떠올려서. 확실히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그 당시에 뭐 미국 땅에서는 조금 희귀한 그런 과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미 지역에서 바나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과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나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는데요. 일단 운송이 어려워서였습니다. 바나나는 금방 상하니까 배로 실어 나르다가 다 썩어버리기 일쑤였죠. 결정적으로 냉장 운송 기술이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1880년대에 냉장선 기술이 개발됩니다. 키스는 이 냉장 기술을 이용하면 바나나를 신선하게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당시 중남미에서 바나나는 엄청나게 싸게 대량 재배할 수 있었거든요. 네. 키스는 철도와 냉장선을 활용한 바나나 수출 사업에 뛰어들면서 3개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사업을 중미 카리브 해안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가들이 철도를 이렇게 쫙 깔면서 받은 땅에다가 바나나 농장 짓고 냉장선을 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미국으로 실어 날랐다. 사업 수완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야말로 눈독을 제대로 들이고 일석이조를 얻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1899년 키스는 보스턴에서 바나나를 수입하던 사업가와 손잡고 새로운 거대 과일 회사를 탄생시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줄여서 UFC라고도 부릅니다. UFC 예. 그 격투기랑 이름이 같네요. 맞습니다. 좀 뒤에 보시면은 좀 그런 비슷한 느낌도 나긴 하는데요. 네. UFC는 그렇게 탄생한 뒤에 자신들이 코스타리카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같은 중남미 국가들마다 정부로부터 철도 사업권을 따내고 거기에 딸린 광대한 토지를 확보해서 바나나를 심거든요. 이렇게 미국 자본가들은 중남미 곳곳에서 바나나 제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약간 인프라가 조금 약한 그런 나라들이 특징이긴 하네요. 중남미 현지 입장에서는 뭐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철도도 놓아주고 투자도 하니까 처음에는 반겼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이제 영향력이 조금 과도하다 싶게 커지는 모습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기업이 들어오는데 싫어할 나라는 사실 없죠. 미국 바나나 기업들은 단순히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와 인프라 전반을 장악해버립니다. 바나나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늘려나간 건데요. 예를 들어 UFC는 각 나라에서 철도, 항구, 통신, 전기 같은 기관시설까지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 정부보다 기업의 힘이 더 세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뭔가 모든 원천 기술을 이제 UFC가 발명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 모델을 사실 수직 계열화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나나를 내다 팔기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당시에 뭐 무전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입하다 보면은 뭐 농장이랑 바다 위에 선박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신망 갖추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냉장 창고나 뭐 철도나 뭐 통신 이런 거 다 운영을 하려면 전기도 또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야 그냥 우리가 발전소 짓자 하다 보니까 또 전력 사업이 되는 거고 거의 뭐 민간 발전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키운 거군요. 정부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약간 이 흐름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에선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도 미국 기업에 협조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이 돈도 많고 현지 유력자들에게 뇌물이나 특혜를 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치도 당연히 투명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농장이나 철도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은 혹독하게 착취를 당합니다.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헐값의 임금만 주거나 심지어 임금을 현금 대신 회사 전용 쿠폰으로 주는 시기였어요. 네. 그 쿠폰으로는 회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였죠. 일은 시키는데 진짜 돈은 안 주고 쿠폰만 줘서 여기서만 사 먹어라 하니까 거의 뭐 쿠폰으로 족쇄를 채운 것과 다름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요. 1928년에는 콜롬비아의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함에 맞서 파업을 벌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임금을 회사 쿠폰 말고 현금으로 달라 등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미국 바나나 회사가 콜롬비아 정부에 민원을 넣습니다. 군인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는 거죠. 아이고. 결국 콜롬비아 군대가 파업 현장을 에워싸고 집회 중이던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발포해서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날 미군 대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합니다. 최대 2,000명까지 희생됐다는 추산도 있는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콜롬비아 출신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자신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남미 사람들에겐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인 거죠. 그러네요. 이 마르케스의 소설에 또 그런 배경이 있었다니 새롭게 들리네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이게 뜬금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나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 미국 옷 브랜드 중에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있잖아요. 바나나 공화국이죠. 직역하면. 이 바나나 리퍼블릭이 혹시나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정확하신데요. 방금 얘기한 그런 나라들을 두고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말로는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나나 하나에 나라 경제가 좌우되는 것처럼 자원 하나에만 의존하는 국가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좀 폭넓게 사용되다 보니까 네. 옷 브랜드로 사용된 것인데 정확히 그 뜻에 맞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 뜻에 맞으면 사실 네. 불매운동도 낫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 바나나 쿠데타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지도 한번 들어보죠. 예, 가장 유명하고 결정적인 쿠데타는 역시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950년대 초반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라는 인물이 이끄는 합법적 정부가 들어섰어요. 아르벤스 정부가 제일 먼저 추진한 게 바로 토지개혁이었거든요. 그때 과테말라 전체 경작지의 70%를 미국 바나나 회사 UFC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70%나요? 맞습니다. 아, 대토지 소유자의 땅을 일부 수용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습니다. 사실 전 국가의 땅을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만큼 불안한 요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국민과 국가와 영토와 주권인데 그중에 영토가 사실상 외국 기업에 종속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개혁을 단행했던 거였죠. 그 물론 무상몰수가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조건이더라도 사실은 이 UFC가 여태까지 그 밟아온 길이나 그 성향을 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UFC 입장에선 자기네 이익이 달린 문제니까 결사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노골적으로 과테말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공작에 나섭니다.
예를 들면 미국 언론인에게 돈을 주고 과테말라 정부가 소련과 내통한다는 식의 가짜 보고서를 써서 워싱턴 정가에 뿌리는 식이었어요. 아르벤스 정부를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펼친 건데요. 지금 들으면 황당한 프로파간다지만 당시에는 미소 냉전식이라서 그런 공산주의 낙인이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UFC가 무슨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보기관 같은 행동들 그런 것도 다 했네요. 근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 말을 또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요? 예, 믿었다기보다는 사실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층이 이 바나나 회사와 아주 깊게 얽혀 있었거든요. 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UFC의 오랜 법률 고문인 출신이기도 했고 그의 친동생은 심지어 CIA 국장이기도 했어요. 혈연, 학연, 지연 난리 났네요. 맞습니다. 우연찮게도 UFC 이사회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말하자면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의 두 형제가 모두 UFC 회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정경유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UFC가 과테말라 공산화된다, 우리 이익이 위험하다고 호소할 때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조금 이제 퍼즐이 탁탁 맞춰지네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거의 이제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CIA를 동원해서 아르벤스 정권을 전복시키기로 결정합니다. 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 작전이 개시된 건데요. 미국 CIA는 인근 국가의 과테말라인 망명자 카스티오 아르마스라는 군인을 앞세워서 소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침투시킵니다. 결국 1954년 6월 군사공격과 심리전 끝에 아르벤스 대통령은 더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는데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된 반군 세력이 공산 독재를 무너뜨렸다고 선전하며 정권을 잡았고요. 아르벤스는 강제 추방당해서 끝내 자신의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염장화님께서 피 묻은 바나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국 기업하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후폭풍도 또 엄청났습니다. 우선 과테말라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무너지고 군부 독재가 들어선 셈이잖아요. 이후 수십 년간 내전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이어졌는데요. 그 기간에 정말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습니다. 학살과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요. 그러니까 과테말라 국민들에게는 바나나 때문에 시작된 쿠데타가 수십 년짜리 악몽을 심겨준 셈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비슷한 생각했는데 성현민님께서 바나나 하나 때문에 국가를 전복시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크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지금 기름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당시에도 미국이 이 작전을 펼칠 때 진짜 첩보 작전처럼 정말 영화처럼 이걸 했다고 들었거든요. 총칼로만 싸운 게 아니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치밀한 심리전이 동원됐는데요. 당시 CIA는 해방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실제 반군 숫자는 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라디오에서는 대규모 군대가 수도로 진격하고 있다, 정부군이 투항하고 있다는 방송을 하루 종일 내보낸 겁니다. 여기에 겁을 먹은 과테말라 국민들과 군부 지도부가 저항 의지를 잃게 만든 거죠. 가짜 뉴스와 선동이 정권 전복에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귀를 막고 공포심을 조장했다. 근데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때 그 바나나랑 지금 우리가 먹는 뭐 보통의 지금 바나나랑 품종이 뭐 같은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바나나입니다. 당시 UFC가 중남미를 장악하고 재배했던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었어요. 네. 지금 바나나보다 껍질도 두껍고 훨씬 달고 맛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유전자가 똑같은 바나나만 빽빽하게 심는 단일 경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염병 하나의 숲 전체가 전멸해버리는 건데요. 일명 파나마병이 돌면서 그로미셸은 1950년대에 사실상 멸종해버렸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건 맛은 좀 덜해도 병에 강한 캐번디시라는 품종입니다. 기업의 과도한 욕심이 맛있는 바나나를 멸종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더 맛있는 바나나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게
어쨌든 멸종해서 살아남은 대체 품종이군요. 우리가 먹는 게. 독립을 꿈꿨던 나라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졌다. 이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바나나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나라 하나를 그냥 통째로 망가뜨린 꼴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 과테말라 쿠데타 현장에 젊은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름은 체게바라였습니다. 오, 체게바라? 네, 맞습니다. 이 체게바라가 중남미 사회주의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바나나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중남미를 빨갛게 물들인 계기 중 하나였다고 보는 배경입니다. 체게바라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이 그 체게바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예, 당시 20대였던 체게바라는 여행 중에 과테말라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미군 폭격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민주 정부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때 그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미국의 자본이라는 문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휘감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아, 진짜 그 문어발처럼. 맞습니다. 결국 그는 평화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무장투쟁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멕시코로 넘어가서 쿠바 혁명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나나 회사의 탐욕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반미 혁명가를 탄생시키게 된 셈이죠. 정말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모양새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아까 문자도 잠깐 왔지만 바나나 먹을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다 이러실 수도 있고 정말 피 묻은 역사가 있는 바나나네요. 이런 반응도 있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은 없을까요? 예, 사실 지금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소비자들의 윤리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기업들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무작정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윤리의식도 같이 고양해 가면서 제2, 제3의 바나나 비극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UFC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름 바꿨잖아요. 치키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마트에도 있어요. 그 파란색 스티커인데 그 드레스 입은 여인이 머리에 이렇게 과일 바구니 하고 있는 그건데 그게 중간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치키타의 모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UFC인데 이거가 이제 일종의 과거의 이미지를 좀 씻어내고자 리브랜딩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꾸고 그 전략이 성공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면에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역사가 좀 숨어 있네요. 네, 오늘 참 바나나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쫙 돌아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매일경제 강영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전 세계 영화와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정답은 1번 골든 글로브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0965님 그리고 방학 중인 중1 쌍둥이들과 방과 후 목돈연구소 함께 듣고 있으면서 경제 공부하고 있다고요. 퀴즈 도전한다고 보내주셨네요. 2611님 정답 골든글로브 맞춰주셨고요. 더피와 루미 인형 굿즈도 너무 예쁘죠 하셨는데 쌍둥이들 잘 듣고 있어요. 경제 공부하느라 오늘 엄마랑 같이 하느라 기특하네요. 편의점 상품권 우리 쌍둥이들 거 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장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날이 추워요. 장갑 끼고 다니세요. 라고 보내주신 0116님 골든글러브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이 곡 들어야겠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